실제 범죄 사건, 침대 밑의 시체. (2009년 11월 26일) 도심의 한 대규모 주거단지. 임대아파트 주인인 주씨는 세입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월세를 연체하자 확인차 방문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 운명적인 월세 독촉 방문이 몇 주 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계단에 막 도착했을 때 주씨는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다. 그녀를 본 이웃 아주머니는 말을 걸며 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는지 안부를 물었다. 주씨는 다른 집을 사서 이곳 아파트는 새를 놓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한숨을 쉬며 세입자가 한 달이나 월세를 연체해서 직접 상황을 보러 왔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숙자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침묵에 주씨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주씨가 세입자에 대해 언급하자 이웃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 또한 며칠 동안 숙자가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고향에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떠올랐지만 왜 연락이 닿지 않는지는 의문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은 불평을 덧붙였다. 그녀는 주씨가 세입자에게 공동위생을 잘 지키라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그녀의 집에서 역겨운 악취가 계속 풍겨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씨는 숙자에게 꼭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중하게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아파트로 이어지는 복도에 가까워지자 희미하지만 역겨운 악취가 주씨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오래된 쓰레기가 썩는 냄새 같았고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냄새였다. 주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녀는 숙자에게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다. 이 아가씨는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비정상적인 변화에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나서 오늘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주씨는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세게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완전한 침묵만이 돌아왔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문은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고요했다. 주씨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다. 1분, 2분, 그리고 몇 분이 지났지만 아파트 안에서는 어떤 소리나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문 밖에는 2개의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희망 없이 문을 두드리던 주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의 꾸러미를 꺼냈다. 그중 하나는 아파트의 비상 열쇠로 모든 임대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었다. 주씨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순간 그녀는 단지 안에 들어가서 왜 악취가 나는지, 왜 세입자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문을 살짝 밀자마자 역겨울 정도로 진한 악취가 얼굴을 덮쳐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구역질을 할 뻔했다. 이 끔찍한 냄새는 밖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정신을 차린 주씨는 안으로 들어섰고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쓰레기로 가득했다. 옷가지, 음식 용기, 그리고 특히 수많은 생수병이 바닥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주씨는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반드시 숙자를 찾아내 이 문제를 따지기로 결심했다. 주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으로 가서 활짝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밖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방을 가득 채운 숨 막히는 악취를 쫓아내길 바랐다. 창문을 연 후 주씨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밑에 멈췄다. 그곳에는 생수병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많은 판지 상자가 있었다. 주씨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숙자가 예전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 아가씨가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방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궁금하고 화가 난 주씨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방은 물건이 쓰러져도 있고 쓰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녀는 병과 상자 덤이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불안감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길을 터기 위해 주 씨는 짜증스럽게 발로 생수병 더미를 찼다. 텅 빈 플라스틱 병들이 바닥을 구르며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에 숨막히는 침묵을 깼다. 병들이 굴러가 작은 공간이 드러나자 주 씨는 판지 상자 더미 속에 더 크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조용히 놓여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세입자가 모든 쓰레기를 침대 밑에 넣어 정리했을 것이라 생각한 주 씨는 몸을 숙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꺼내 확인하고 청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침대 밑 어두운 공간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천으로 쌓인 부드러운 무언가에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잡고 힘껏 밖으로 끌어냈다. 물체는 꽤 무거웠고 당길 때 이상하게 움직였다. 막연한 공포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주치우 씨는 있는 힘껏 세게 당겼다. 물체는 침대 밑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고 그 형태가 점차 드러났다. 그것은 가방도 상자도 아니었다. 그녀가 끌어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형상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데뷔치마 시체였다. 끔찍한 충격에 주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이 굳었고 두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었지만 얼굴과 옷에 남은 윤곽을 통해 주 씨는 희생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세입자, 젊은 여성 숙자였다. 혼비백산한 주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넘어져 공포에 질려 죽음의 방에서 기어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아파트를 봉쇄했다. 부검 결과 숙자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목에는 깊은 눌린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목이 졸려 사망했음을 증명했다. 경찰은 희생자 숙자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을 신문했다. 경찰은 여러 정보원을 통해 신속하게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 바로 숙자의 남자친구인 단이었다. 이웃들은 최근 두 사람이 자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시점 이후로 누구도 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거와 판단에 따라 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 법의 그물은 신속하게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도주하던 그를 체포했다. 단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았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수사관들의 압박에 직면하자 쇠약하고 두려워 보이는 그의 완고한 겉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방에서 일어난 끔찍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었다.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단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신속하게 자백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달콤함으로 시작했지만 잔혹한 살인으로 끝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은 희생자의 과거에 대해 진술을 시작했다. 숙자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생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해야 했다. 그녀는 이 도시로 와서 한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낯선 곳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숙자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위안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일하던 청년단을 알게 되었다. 장거리 연애 끝에 단은 일을 그만두고 여자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기로 결심했다. 숙자의 도움으로 그는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하게 되면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며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그 후 단은 숙자가 임대한 바로 그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곳은 훗날 사건 현장이 되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그들의 관계의 큰 진전이었고 두 사람이 모두 기대했던 커플 생활의 시작을 알렸다. 초기에는 그들의 삶이 꽤 달콤하고 행복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매일 함께하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굳건해지는 듯했다. 작은 방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연인의 모습은 곧 닥칠 비극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움이 사라지자 일상생활에서의 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면서 갈등은 점점 더 많아졌다. 초기의 사랑은 말다툼과 성격 차이로 인해 점차 마모되었다. 2009년 10월 3일 추석 연휴투였다. 두 사람은 모두 쉬는 날이었고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에 있기로 했다. 방 안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거웠다. 바로 이 명절에 그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막 잠에서 깬 숙자는 목이 마르다고 느꼈다. 그녀는 단에게 물 한 병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흔히 해주는 아주 작은 부탁이었다. 피곤하고 게으른 표정에 타는 여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는 가기 싫다며 그녀에게 직접 사오라고 말했다. 이 무정한 거절은 비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숙자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불만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숙자는 몹시 화가 났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돈도 없으면서 게으르다고, 물 한 병 사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말다툼은 급격히 격화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도전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방 안의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사소한 갈등은 이제 진짜 싸움으로 변했다. 둘 다 양보하지 않았고 말은 점점 더 거칠고 통제불능이 되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단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전선을 보고 그것을 움켜쥐었다. 광적인 순간 그는 등 뒤에서 숙자의 목에 전선을 감았다. 이 갑작스럽고 잔인한 행동은 말다툼을 치명적인 공격으로 바꾸었다. 단은 광란 속에서 포효했다. 그는 숙자를 침대로 짓누르고 두 손으로 전선을 세게 졸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뿐이었다. 이 여자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 분노는 그를 야수로 만들었다. 숙자가 몸부림을 멈추고 숨을 거두자 단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광란이 지나가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손에 의해 싸늘하게 누워 있었다. 범죄는 저질러졌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첫 생각은 자수가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다가 숙자의 시신을 가장 발각되기 어려운 곳, 즉 그들이 매일 밤 자던 침대 밑에 숨기기로 결심했다. 시신을 숨기기 위해 단은 방 안에 판지 상자와 생수병을 모아 침대 밑에 큰 더미로 쌓아 희생자의 시신을 덮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의 어지러운 방처럼 현장을 조작하여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범행 후 단은 즉시 도망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는 바로 그 방에서 계속 살았다. 이후 30일 동안 그는 여자친구의 시신이 썩어가는 바로 그 침대 위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다. 그는 숙자의 시신이 침대 밑에서 천천히 썩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죽음의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며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잠식하도록 방치했다. 단은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자 비로소 공포를 느끼고 도주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주인이 돈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떠나도록 재촉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죽음의 방을 조용히 떠나며 범죄와 희생자의 시신을 뒤로 했다. 신문실에서 단은 흐느껴 울며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던 달콤한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사소한 갈등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그는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망가뜨렸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법의 심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었다. 책에 시달리게